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론가로 활동하는 조우석입니다. 제가 평론가라고 하지만 평론가라고 하는 면허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평론가라고 우기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신문기자만 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문화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신문기자만 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 현대사에서 뭐가 진실인가는 그거는 제가 조금 압니다. 자, 오늘 제가 이번에 맡은 주제는 80년대와 전두환의 진실입니다. 80년대와 전두환의 진실. 다른 얘기로 하면 80년대의 재인식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옛날 70년대부터 좌익 세력들, 좌빨 애들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를 계속 10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80년대라고 하는 게 비어 있습니다. 이 80년대를 우리가 좌익 놈들한테, 좌빨 애들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그 주제가 매 꼭지마다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지신 편견이 있다면 오늘 이 시점에 모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편견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충전하시면 됩니다. 세뇌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근사한 기회가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전광훈 목사, 여러분 전광훈 목사 잘 아시죠?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광훈 목사랑 저랑 동갑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띠동갑 아닙니다. 진짜 동갑입니다. 그분은 90대 노인 같고 저는 40대 젊은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과장스럽겠죠. 정말 동갑 맞습니다.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체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인식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최근에 그분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작은 느낌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70년 세월이 흘렀는데 크게 봐서 세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 1차 전쟁이 뭐냐? 이게 뭐겠습니까? 박헌영이의 남로당과 김일성에 맞선 건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국전쟁이란 말을 전광훈 목사가 쓰셨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건국전쟁이란 말을 표현을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쟁은 뭐냐? 전광훈 목사에 따르면 6.25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3차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 문재인을 포함한 운동권 애들, 주사파 애들과의 최후의 3차전을 치르고 있다. 이게 전광훈 목사의 얘기였는데 메시지가, 느낌이 아주 금방 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죠? 자, 저는 그분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제 강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와 전두환에 대한 재인식인데 일단 전광훈 목사가 얘기한 3차 전쟁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좌빨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전투는 현대사 인식을 둘러싼 전투가 3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 3개. 첫 번째 고지가 뭐냐? 건국전후사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승만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50년대까지가 첫 번째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이걸 좌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가 태어났다, 귀태다, 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헛소리에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아멘. 자, 2차 전쟁은 뭡니까?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2차 전쟁 아멘서 괜찮아요. 느낌대로 하세요. 자, 2차 전쟁은 뭐냐? 박정희 시대 1960년대 70년대 즉 개발연대라고 하는 고지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좌빨 애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광하는 좌빨들에 맞서서 우리는 싸우면 됩니다. 자, 1차 전쟁하고 2차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승리합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차 전쟁입니다. 이 3차 전쟁, 3차 고지전이 문제인데 이게 주사파가 대한민국에서
했던 시기가 1980년대인데 이 80년대를 해석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온전히 우리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80년대의 재인식 없이 대한민국 내일은 없다. 이해됐습니까? 80년대 재인식 없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이게 제 주제입니다. 즉 지금 80년대를 내내 저 좌빨들의 놀이터로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주사파 권력 뒤의 일수 나올 수도 있는 이재명의 주사파 2기 권력을 막아내기 힘들 수도 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수강 태도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 오늘 첫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건국 전후사, 그다음에 박정희 시대 60년대 70년대를 지키는 전투라면 우리가 아주 발벗고 나섭니다. 이 좌빨놈들 작살 내겠어 하고 싸우는데 아주 준비된 병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80년대를 지켜야겠다라고 튀쳐나오는 용사는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제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즉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인식은 부국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우파되는 건 쉽습니다. 두 분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누구냐?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에서 시작한 건국전쟁과 산업화를 사실상 마무리한 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산업화의 완성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좌이개들한테, 좌빨놈들한테 바로 역습을 당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80년대라는 고지가 무너지고 나면 건국 전후사라고 하는 1950년대 1948년 건국전쟁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고 박정희가 부국 대통령이라면 전두환은 누구냐? 저는 부국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가져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빅3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자,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한테 뭘 따로 얻어먹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81년 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지만 권력 근방에 가본 일도 없습니다. 어쨌든 왜 전두환 대통령이 구국 대통령이냐? 분명합니다.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데뷔하기 전후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예상치 않게 등장해서 일거의 좌익 세력, 운동권 애들을 평정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출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거리낌 없이 구국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주사파가 좌빨이 대한민국을 거의 삼켜버렸습니다. 뱀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부터 해가지고 몸통까지 뱀 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보아뱀 뭐 이런 거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됐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구출해줄 우리는 영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웅이 40년 전에 등장, 1980년대에 등장했던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80년 서울의 봄하고 지금 2021년 서울의 상황은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자, 놀라운 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 전두환을 옹호하는 순간 그 사람은 멋쟁이가 되거나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대역 죄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전두환 입에 꺼냈다가 신세 조지는 사람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최근에 전두환을 얘기했다가 엄청 두드려 맞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셨죠?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유치원 애들이 알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했다고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12.12 쿠데타와 5.18 빼면 전두환이 정치를 잘하지 않았냐, 이 정도 얘기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호남에도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 얘기하고 나서 본전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거의 사람 갈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 어렵지만 저걸 보시면 됩니다. 저 사진을 보면 윤석열이 최근에 5.18 광주에 있는 추모탑 참배도 못했습니다. 몇십 미터 떨어진 공간에서 정식으로 가지도 못하고 뻘쭘하게 저렇게 참배를 해야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왜 전두환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영웅이라고 얘기하면 돌 맞아 죽기 딱 좋냐? 왜 조우성만 간신히 살아남았느냐? 왜 그러냐? 좌빨들이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두환 이꼬를 바로 악마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창피하고 때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수십 년이 흘렀는데 회고록을 쓰는 건 대통령의 의무에 속하는데 회고록에서 쓴 한두 줄을 문제 삼아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그 알츠하이머씨 병에 걸린 치매 환자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이게 정당하다고 정의 구현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193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91. 저는 맨날 뵀어요.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이 저 보시면 철창 안에 가둬도 무릎 꿇린 동상에 전두환상을 만들어 놓고 뽕망치로 때리게 합니다. 질질 끌고 다닙니다. 저는 인격 살해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잔혹극이라고 봅니다. 반복하지만 이거를 방치하는 한 대한민국의 내일은 있다 없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끔찍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지난 40년 넘도록 우리는 운동권 전략에 휘말려서 여기까지 벼랑 끝까지 밀렸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고 그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는 북한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선언했던 게 누굽니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그게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얘기가 방송 부적합한 용어겠지만 연병할 우리 민족끼리 전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다 이게 전두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어디서 출발했냐?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권 애들이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성격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반독재, 반박정희 해가지고 뭐 돌 던지고 스크럼 짜고 페퍼 퍼고 맞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80년대를 거치면서 반정부, 반박정희에서 반대한민국 투쟁으로 갑니다. 운동권 애들이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미 구호가 없는 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때부터 반미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든 분기점이 1980년대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나? 구체적으로 저는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됐냐? 이게 광주 5.18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좌익들은 그거를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 자기들이 깔고 앉을 도덕적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성역화했습니다. 그래야지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날뛸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흠집내는 사람은 바로 죽임을 선사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시무시한 현실이 있고 그 5.18을 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한테 시키지도 않는데 지 혼자 떠드는 게 뭡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고 약속했었죠. 그게 안 되니까 나섰던 말도 안 되는 구원병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자유우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면 내가 헌법에다 그걸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그 점을 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5.18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5.18을 성역화하는 주사파 전략에 윤석열까지도 네 가지가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명쾌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5.18이 왜 문제냐면 이 5.18을 디딤돌로 삼아서 나중에 남과 북에 있는 좌빨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보는 어떤 계기로 봅니다. 전 그래서 불리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작살날 수도 있다. 있다면 5.18 때문에 그렇다. 있다면 이거를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는 주사파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80년대 재인식이 없이는 여기서 80년대를 지키는 전쟁에서 우리가 깨지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얘기가 명쾌해졌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쳤다고 80년대를 무작정 옹호하는 사람이냐, 좌빨들이 싫어하니까 나를 옹호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80년대는 굉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률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얼마 됩니까? 1%, 2%밖에 안 되죠. 80년대는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무려 10%가 넘고 12%까지 올라갑니다. 1986년 올림픽이 있던 88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2%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통계는 12.5%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일군 대통령이 누구냐? 너무 쉽습니다. 문재인이 겨우 1%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완성은 누가 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이 완성시켰습니다. 단연코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80년대를 부정할 때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종이신문에서 신문을 제가 그 신문을 보는데 일면 머릿기사로 이런 걸 꽉 내보냈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인데 일면 머릿기사가 좀 가렸네. 국군 회복 해법이 깃든 1980년대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제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렇게 PDF 화면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화면을 동시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980년대를 대한민국 전성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1980년대가 대한민국의 황금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거기도 써 있네. 또 80년대 경제 황금기, 그때가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조중동 애들이 멀쩡한 기자로 있으면 이런 얘기를 조중동이 쓰면 됩니다. 그 머리 좋은 머저리들이 이 짓을 안 하니까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이름 없는 신문에서 이런 기획을 내보냈습니다.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군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은 80년대에 다 있다라고 하는 기획기사가 100%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스피드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교복 자유라, 우리가 교복이라고 하는 걸 입다가 벗은 데가 언제입니까? 전두환 시절입니다. 통행금지 해제 누가 시켰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했습니다. 연좌제 폐지에 누가 했습니까? 오공손이 했습니다. 이것도 법률로 만들어 놓으면 후대에 가서 망칠까 봐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헌법에 꽉 하고 집어넣습니다. 이거 손대지 마.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게 문재인이겠죠. 그 친구 아버지가 빨갱이니까. 아버지도. 자, 어쨌든 전 그게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있습니다. 자, 해외여행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던 것도 문호가 열린 것도 1980년대부터입니다. 이 엄연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80년대는 자율과 개방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좌빨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왜 악마의 시대로 멋대로 좌빨들이 색칠하도록 우리는 방관하는 것인지를 오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방송을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80년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투에서 쓰러지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있다 없다? 없다. 80년대 재인식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1980년대 재인식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얘기를 총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혹시 처음 들으신 분 있다면 앞 강의부터 한번 반복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80년대 전쟁에서 우리가 80년대를 둘러싼 인식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우리께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2.12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와 정승화를 체포하지 않고 그게 흐지부지 흘러갔다. 이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재규는 그냥 박정희 시해범이 아니고 혁명 3단계론을 가지고 집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재규가 집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가정이 아닙니다. 해보는 가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김재규가 뭐 중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뒤이어서 김영삼, 김대중이가 80년대에 10년 앞당겨서 집권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막연한 가경이 아니고 아까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현대사가 그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엄청 많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에서 저번에 언급했던 윤석열의 발언을 따져봐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12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의 정치는 잘했지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전문용어로 싸가지가 없는 발언입니다. 왜? 이 발언 밑에는 전두환이 광주 사태 때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다. 전두환 피에는 솔에는 피가 묻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가정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뻔뻔하게 집권했다라고 하는 그게 윤석열의 선입견입니다. 저는 이것부터가 완전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5.18 때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이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별 2개입니다. 별 2개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던 신분은 합동수사본부장, 합수본부장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있게 얘기해도 그 당시 막 떠오르는 실력자였다고 해도 오케이. 그래도 광주 사태 때 멋대로 지휘 라인을 상관없이 끼어들고 개입하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분명하죠? 이성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가 어떻게 감히 끼어들어? 라고 이성 씨가 아주 정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합니다. 때문에 광주 사태 때 전두환 대통령이 투스타가 지휘 라인을 뛰어넘어서 지휘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12를 먼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12.12를 두고서 김재규하고 정승화 일당을 체포한 걸 두고 지금 사람들은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스타가 별 4개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급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도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규가 정승화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시해범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실력자라는 이유로 묵인해 뒀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수사도 하는 척 마는 척하고 넘어가고 덮어뒀다면 그 수사 책임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지요. 수사 책임자가 어떻게 저런 범죄자들을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조용히 덮고 갈 수는 없다. 만약에 정말로 그대로 덮어두고 넘어갔다면 전두환은 천하에 몹쓸 기회주의자가 됐을 것입니다. 명쾌하죠? 그러나 전두환은 그거를 안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스타밖에 안 되는 주제에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수사의 끝장을 봤습니다. 정의 구현을 한 것입니다. 진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 전두환이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넘어가서 만약에 전두환이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면 김재규하고 정승화 일당이 감옥에 가고 사형 선고를 받기 대신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거의 90%가 됐을 겁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김재규 정승화가 정말 집권했을 경우 대한민국이 온전했을까를 따져보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합니다. 그 경우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갔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 이 두 사람 포함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과 그 무리들한테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장기적 구상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 책임감도 국민의 신망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믿어줘야 집권하는 건데 아마 집권 1, 2년 길어야 2, 3년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왔었다.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못 믿겠다 하고서 또 다른 쿠데타가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시해하고 집권한 김재규 정승화 일당을 또 치는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러면 쿠데타를 또 불러들이고 하는 무서운 최악의 상황이 대한민국 80년대에 전개될 수 있었다. 즉 이게 남미 있죠. 남미가 바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람이서 1, 2년 하고 몇 개월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쿠데타가 쿠데타를 부르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전두환이 집권하지 않았을 때 이럴 가능성이 높았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시켜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틈타 여차여차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3김씨가 차례로 80년대 초반 중반에 집권했다고 가정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도 국가 발전의 장기 계획이라든가 책임감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얘네들의 실력을 우리가 90년대 봤습니다. 90년대에 뭐가 있었죠? 외환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됐었는데 이게 90년대에 찾아오지 않고 80년대 이미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쳤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정말 그렇게 됐다 하고 가정을 하면 대한민국은 비유컨대는 뼈마디가 굵어지고 다 자라기 이전에 치명적인 질병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옳게 크지 못하고 중간에 쭈그러드는 경우, 병 만나서 옳게 크지 못하고 어엿한 청년으로 크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냐? 지금 우리가 3만 불 국민소득을 자랑하지만 아마도 80년대 정승화, 김재규 일당이 집권하고 3김이 집권했다면 지금 우리 10,000불이 됐을까? 쉬운 얘기입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저는 잘해볼 경우 우리가 말레이시아 수준이 될까나 말까나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는 걸 고마워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두환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죠.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먹을 때 이 달달하고 맛있고 정갈한 물이 어디서 왔을까? 뿌리를 생각해야죠.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다고 했죠? 주사파 좌빨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그 녀석이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레이시아라고 얘기했지만 말레이시아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80년대 이미 중반쯤에 북한 애들한테 먹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전두환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이 80년대에 집권해서 했던 일이 얼마나 굉장한 성취였던가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꼬꾸라지고 엉망으로 될 수 있는 흐름을 막고 이승만 박정희의 건국과 부국 과정을 효율적으로 바턴 체인지한 것이, 즉 연착륙에 성공한 것이 80년대 전두환 정부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죠?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완성한 분이다.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국가 만들기가 전두환 시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파의 훌륭한 학자 분이 몇 분이 계신데 그중에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사 전체를 다루는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빨간 책이 되시죠?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건국 전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뤘는데 마무리가 언제냐? 1987년 전두환까지 딱 언급을 합니다. 왜? 그때 대한민국의 국가 만들기는 마무리돼 있으니까. 제가 쓰는 표현대로 산업화로 완성이 됐으니까. 이 얘기를 다른 얘기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만들기 네이션 빌딩의 마지막 주자가 맞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전두환 이순자의 명언,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의 명언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고록 뒷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없이 전두환은 없었다. 그러나 나 전두환 없이 역시 박정희도 없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꽉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헛된 자부심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정희에서 시작된 건국과 부국이 자기 손에 의해서 마무리됐다고 하는 데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여사는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세상이 시끄러웠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 전두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인터뷰 때 하신 얘기입니다. 저하고. 왜 저처럼 못난 사람한테 이순자 여사가 인터뷰를 하자고 청하셨을까요? 제가 왜곡되지 않은 현대사를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 전두환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저를 두고서, 이순자 여사를 두고서 이 나라의 언론들은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저보고 극우 인사라고 하고 이순자 여사가 함부로 입을 열린다고 마구마구 욕을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개똥 같은 소리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강의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집권하지 않고 역사가 흘러갔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같은 사람이 집권하거나 그 이전에 김재규, 정승화 일당이 집권했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고맙고 따뜻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가 절로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게 뜨거운 얘기입니다.
광주 5.18 문제를 제가 15분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정리해서 귓속에 머릿속에 싹 집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짤 때 광주 5.18 얘기를 슬그머니 뺐습니다. 왜 뺐겠습니까? 이거 강의에다가 돌멩이 맞고 쓰러질까 봐 무서워서 뺐습니다. 제가 겁쟁입니다. 은근히 뺐습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회들이 만드는 역사 왜곡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18 특별법에 있어가지고 5.18을 잘못 삐딱하게 얘기하면, 광주 애들이랑 다른 얘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때립니다.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또 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하고 차가운 깜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건 없지만 빤히 결과가 내다 보이는데 이 얘기를 강의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얘기 안 해. 뺐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용기가 생겼습니다. 야, 현대사의 진실을 얘기하자는 판이 아니냐.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사실로 도전한 현대사. 이거 믿고 우리가 현대사의 정의구현을 하자는 이 마당에 얘기를 못할 게 없다. 과감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광주 5.18하고 종군 위안부 문제랑 똑같습니다. 두 개를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시대 배경의 다른 토픽이지만 두 개는 구조면에서 똑같습니다. 광주 5.18,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종군 위안부 문제랑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왜 똑같냐? 두 개가 좌익들이 입만 열면 거품을 분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실체가 없는 허구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 위에 엉터리 가건물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5.18하고 위안부 문제는 닮은 꼴이다. 명쾌하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일죽 창가를 부리고 친일파 척결을 외치는 소리나 5.18을 앞세워서 민주화 타령하는 친구들의 개소리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기 이의 있습니까? 없죠? 위안부 얘기나 광주 5.18 얘기나 100% 꽝입니다. 꽝. 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얘기하자는 마당인데 제주 4.3 올라가자면 여순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좌빨들이 얘기하는 건 허구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진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 5.18이 왜 중요하냐? 좌빨놈들이 이걸 가지고 자신들 좌파의 존재 이유와 도덕성을 답보하는 미천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10분 사이에 이거를 와르르 끌어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토록 문재인이가 입만 열면 연설할 기회가 있으면 그 녀석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간도 크십니다. 그 개자식이 입만 열면 그토록 떠들었던 게 광주 5.18이었습니다. 난 그 친구가 연설할 때 5.18 얘기할 때만 막 너무 올라고 그래. 미치겠어. 그리고 5.18 정신이라고 하는 걸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대선 공약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뽑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그 똑같은 얘기를 했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게 이 나라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정은 그래서 참담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뭡니까? 5.18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 여의도 정치권이 사실상 한덩어리입니다. 여야를 따질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밀린 거, 5.18이 저렇게 성역화된 것은 누구 때부터 시작됐냐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작은 김영삼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이 친구가 개수작 부린 게 아니고
올라가자면 김영삼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망조된 건 김영삼부터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좌익애들이 등장하기 하기 전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둔 친구가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근데 김영삼이가 뭐를 했습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급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소급입법이 몇 개 안 됩니다. 소급입법 아시죠? 범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게 소급입법인데 이 짓을 김영삼이가 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81년도에 김대중이가 내란 음모의 주범이라고 해서 이미 처벌을 해서 끝났는데 17년이 지나서 16년이 지나서 옛날 재판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새롭게 소급입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미친 짓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멀거니 방관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이를 내란 음모의 주범으로 보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 김영삼 이후에 거꾸로 전두환을 내란 수괴로 우두머리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거의 미쳤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했냐?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광주에서 날뛰던 폭도, 이따 그 얘기를 하겠지만 폭도들을 가리켜서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헌법기관 정확하게. 그리고 계엄군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내란 집단이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때부터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 때부터 대한민국 이 사법부가 흔들렸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훨씬 뿌리로 올라가면 그때 97년도에 5.18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첫 번째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합니다. 현대사가 그때부터 뒤집혔습니다. 이때부터 광주는 5.18은 김대중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됐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거짓과 허구가 대한민국 위에 올라타 찍어 누르고 있는 게 바로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계엄군 주위에 몰려든 꼬맹이를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정말 아까 얘기대로 저런 계엄군이 정말 내란을 일으킨 집단이라고 보면 꼬맹이들이 겁먹어서 저기 가까이서 와서 얼쩡거리면서 같이 놀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법원이 엉터리라고 하는 게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설명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광주 사태 3대 의혹을 짧게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광주 사태만 가지고도 얘기할 게 한 10차례 강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2, 3분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시민군들이 군사작전 하듯이 1980년 5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전주하고 광주 일대에 무기고 44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 파악을 했는지 어느 순간 거기를 삽시간에 습격을 해서 자체 무장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혹이라고 봅니다.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군인들도 몰라요. 잘. 여기를 전라도 일대에 있는 무기고를 다 파악해서 동시에 들어가서 습격을 해서 다 뺏어와서 성공을 했다. 자체 무장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져온 다이너마이트, 두 번째 의혹.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전남도청을 완벽하게 다이너마이트로 그냥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 전체를 날려버릴 어마어마한 폭탄이 장착되고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고 습격을 어떻게 그 기가 막히게 했냐.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걸 가지고 어떤 선수들이 도청을 그렇게 완벽하게 폭발력을 가진 걸로 광주를 가지고 우리를 겁을 주었냐.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화운동 맞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위협한 것이 이따오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할 사람 많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월 21일 그날인데 바로 그날부터 해가지고 이 자체 무장한 병력들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을 합니다. 야간에. 그래가지고 5차례에 걸쳐서 습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피 흘리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한 저 광주의 폭도들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전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100% 우리가 중립적으로 얘기해도 그건 시민 폭동이 맞습니다. 도심 폭동이 맞습니다. 무슨 놈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는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가지고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주 5.18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의혹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무기고를 습격해서 턴 거, 그 다음에 전남도청을 자체 무장한 거, 그 다음에 광주 교도소를 습격한 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전두환과 관련돼서 광주 사태와 전두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군 통수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합동수사본부장 신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광주 사태 때 개입하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걸 이성이라고 당시 계엄사령관이 조선일보와의 대담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광주 진압은 내가 했다. 전두환과 아무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이겁니다. 전두환은 12.12와 상관이 있지만 5.18과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가 많이 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실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성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다. 나를 어려워했다. 그런데 나를 뛰어넘어서 광주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지휘를 해? 말도 아니야. 상상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사파, 문재인, 좌빨들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악마가 따로 있다. 그 학살 주범이 전두환이다라고 쌩 억지를 부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소리가. 그냥 개소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5.18에 자세한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디테일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자리는 다음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딴 거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1년도 김대중이를 내란 음모의 수괴로 해서 사형을 만들었던 그 재판 결과가 97년도에 뒤집혔다. 뒤집히는데 누가 여기서 조력을 했다? 김영삼이가 했다.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영삼만 욕한다고 만세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도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진짜 자유우파 못 났습니다. 아까 김영삼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5.18을 가짜 5.18을 만들어서 좌빨한테 갖다 바친 멍청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잘한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광주 사태 때 북한 게릴라군들이 특수군들이 개입을 했다 하는 얘기들이 막 TV 종편에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이 활발했던 거를 논의를 확 막은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때 5.18의 가짜 5.18의 실체를 다 국민들 앞에 보여줄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놓쳤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만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최규하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이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임 이유가 뭐냐면 광주 사태였습니다. 광주 사태를 국민적 불상사라고 표현하면서 깨끗이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최규하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무려 40년 세월이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토록 암덩어리로 만들이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지만 그때 뿌리를 뽑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공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분도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패가망신을 저는 자초했다고 봅니다. 저는 장세동이가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째려버려야지요. 주사파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못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 책임이라는 걸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포함한 자유우파가 자기 책임을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밀렸다. 벼랑 끝까지 밀렸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때리는 거에 좀 관심 없습니다. 왜? 못난 놈 때려서 뭐합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좌익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제가 준비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는지 아십니까? 좀 발칙합니다. 전두환은 너무 순진했다. 알고 보니 물렁뼈였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두환을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사정없이 두드려 패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비호소가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지 나라가 발전합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저는 좌익 세력이 운동권 세력이 5.18을 성역화하고 이걸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삼을 때 우리 자유우파가 참으로 못난 처신을 반복해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던 거,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했던 거, 김영삼이 바보짓한 거, 최규하 대통령이 순진하게 삐리를 하고 내려온 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부터는 전두환 대통령을 제대로 두드려 팰 작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장세동이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적인 인식 측면에서는 옹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찬양은 제 관심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잘못이 있습니다. 재임 시하고 퇴임 이후에 계속된 바보짓을 했다. 그래서 지금 집도 뺏겼습니다. 연희동 집 있죠? 저는 거기서 밥도 먹었습니다. 차도 먹었습니다. 촬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재산이 아닙니다. 이순자 여사가 만든 재산인데 그 재산을 뺏겼습니다. 지금. 자, 저는 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바보짓을 해서 결국 마누라 재산까지 뺏겼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손녀 포함해서 전두환 가문의 명예와 재산 모든 것이 여기까지 밀린 거는 저는 결국 원인 제공한 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 좌익 세력한테 아부를 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연희동에서 서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우선 재임 시에 잘못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재임 시에 잘못한 정책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중반에 벌써 좌익들이 아주 이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을 하고 요동을 쳤습니다.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좌익 혁명의 요새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미 바닥에 나왔더랬습니다.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그때 이걸 다스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 나라 정부 아닙니까? 전두환이 뭐를 했습니까? 저는 역할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도에 학원안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원안정법은 저기 자료 화면을 보시겠는데 그때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학원안정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 민정당에서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중간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됐으면 운동권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가 이렇습니다. 운동권 애들을 자꾸 잡아들여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면 전과자만 만들지 않냐.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앞길도 열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놈들을 감방에 보내지 말고 6개월 동안 격리교육을 시키자. 사람을 새로 만들자. 그거 얘기 포함해서 강력하게 운동권을 뿌리 뽑자. 이게 민정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기본적인 스탠스였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그 3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얘네들은 정상적인 반독재하는 애들이 아니고 무서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삼민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요란했던 박종철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게 87년도였는데 85년도는 이거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권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호기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좌익 세력들의 혁명 투쟁을 일거에 제압해야 됐다고 하는 게 당연한 인식이고 진단도 맞습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운동권과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였다. 그때 정리를 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게 제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집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주어진 책무를 온전히 다 못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권이 법안이 운동권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권 애들한테 진짜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 법이 통과되면 진짜 된 소리가 내린다 해가지고 도망가고 전전긍긍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저 법이 통과된 건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권은 끝났다라고 애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은 이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전두환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 있는 회고록에 밑줄을 쳤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취임 초부터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아닌 한 결코 군을 동원하지 않겠다. 군대를 동원하지 않겠다는 철칙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있었다. 사회적 위기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라고 전두환 대통령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제가 감동했을 것 같습니까? 혀를 찼습니다. 이게 무슨 어리석은 개소리냐고 저는 개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은 좌익들은 운동권은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뒤집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막아야 될 장수가 말에서 내려와서 나는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 없어요. 당신들을 곱게 키우고 싶어요. 라고 손흔 들어주는 격입니다. 그 못난 짓을 전두환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고록에 자기가 그런 나를 멋있게 봐주세요라고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두환 대통령의 실체입니다.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고비에서 자기 책무를 다해야 될 때 하지 못해서 그게 여기까지 쓰나미처럼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물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두환을 물렁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렁뼈다.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전두환도 철권 통치를 해서라도 나라를 보위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한 게 전두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될 사람이 전두환에 대한 이해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전두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철권 통치를 해서라도 나라를 반석에다 올려놓겠다라고 결심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없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밀어붙였습니다. 이걸 두고 못난 사람들이 권력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개소리입니다. 무슨 권력욕이 크다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철권 통치를 해서라도 나라를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이 그런 유신치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근본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명쾌하죠?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그런 비전이 있었고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거인 박정희와 구별되는 전두환의 한계라고 봅니다.
이걸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근대 정치의 요체가 있습니다. 그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에서 윤리와 도덕이란 요소를 뺀 합리적인 정치로 밀어붙이는 게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 마키아벨리즘을 구현했던 분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국 대통령 박정희였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거기에서 모자랐습니다. 나란히 계신 우리의 우남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도 없습니다. 아우 같은 것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 장식품도 안 가졌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는 빅3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빅3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겁이 많아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 머릿속에서는 서울 올림픽이 굉장히 컸습니다. 3년 뒤, 그러니까 85년 기점으로 하면 3년 뒤에 다가올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에서 운동권 애들이랑 싸워서 손에 피 묻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림픽에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겠다. 성공한 88 올림픽을 위해서 이거는 막아야겠다. 라고 해서 미봉책을 선택한 셈입니다. 저는 주사파가 창궐하던 80년대에 현대사의 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때 그거를 정확하게 뽑아내야 될 대통령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3년 뒤 일어날 국가 대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라고 하는 더 큰 미래는 보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암 수술을 정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로 연결되고 있고, 이 당이 뭡니까? 국민혁명당입니까? 이 당을 청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폭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운 정당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전두환 대통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전두환과 우리 대한민국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진국이 아닌 데서 올림픽을 개최한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 전에는 멕시코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올림픽을 개최하던 68년도에 하다가 정치적인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260명이 죽습니다.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전두환 대통령이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처럼 될 수는 없다. 깔끔하게 올림픽을 치러야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바빠서 운동권 수술을 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밀렸다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올림픽은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치렀습니다. 세계 자랑할 만합니다. 그거는 세계사적인 올림픽이 맞습니다. 올림픽 얘기도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올림픽 잘 치느라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피멍이 들었다. 그게 지금의 위기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의 신군부는 박정희 이후 나라를 안정시켰다.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부국의 과정을 마무리 지은 위대한 대통령이고 영웅이 맞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한계가 있었다. 국가 경영에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요소이자 통치의 핵인 헤게모니를 잡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운동권 애들이 그거를 헤게모니를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적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지자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퇴임 이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들 전체가 진정 역사의식이 있었더라면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 집 사저가 있는 연희동을 좌익운동권과의 싸움을 벌이는 기지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운동권 애들이 걸핏하면 거기서 시위하고 집을 뺏기고 하는 걸로 하지 말고 견고한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다 돈을 쏟아 부어라. 지식인들을 주변에 병풍으로 둘러쳐라.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80년대 재인식 강의 같은 거를 거기서 쏟아나게 해야 됩니다. 연희동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재산 뺏기고 손자들한테 그 꼴 당하게 만들고 뭘 했습니까? 저는 역사 인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연희동이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좌익애들의 장난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들고 병든 50 인사들은 다 80줄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아유 조우석 저 사람 잘 나가다가 왜 나를 욕해 라고 서운해할지 몰라도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0을 손들어줄 사람이 당신들 잘했다고 찬양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원인 제공은 그분들이 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거는 본인들의 업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희동을 기지화하고 돈을 쓸어 부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오늘 강의는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전두환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 신군부 세력을 얘기한 것도 애정을 통해서 애정을 가지고서 얘기한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 연속 강의 네 번째를 마지막입니다. 80년대의 재인식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게 이제는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와 박혔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우파 사이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문제제기 있고 좌익에 덤벼들면 제가 기회가 나면 또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